워싱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정치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의회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 핵심은 단 하나다. 선거구를 인종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인구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이라는 민주국가가 이제 진정으로 피부색과 무관하게 국민을 대할 수 있을 만큼 변화했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시험이다.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은 단순한 정당 간의 경쟁을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헌법의 정신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투표권법 제2조가 무효화된다면 민주당은 단 하루 만에 최소 20석에서 최대 30석까지 하원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거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게임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대선도 아닌 조용한 법정 안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시기도 절묘하다. 경제, 이민, 국제 질서 등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의 구조 자체가 급변한다면 민주당은 전통적인 우위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특정 정당의 승패를 넘어 설계된 정치 우위의 시대가 끝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직시해야 한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톱니바퀴는 멈출 수 없을 만큼 깊숙이 구조를 흔들고 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원의 선거구 지도를 본 기억이 있다면 왜 그 선이 그렇게 복잡하게 휘어져 있는지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 복잡한 경계선은 단순한 지리적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계산된 정치 전략이며 이념과 수학 그리고 시민권의 언어가 뒤섞인 공학적 산물이다. 수십 년 동안 선거구는 보이지 않는 요소, 즉 인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 이제 연방 대법원이 묻고 있다. 미국은 과연 충분히 변했는가? 유권자를 피부색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도달했는가? 이 질문은 곧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사유다. 단순히 흑인 대표는 흑인을, 라틴계 대표는 라틴계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대법원의 질문은 결국 하나다. 보호를 명분으로 한 분할이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는 그 물음 앞에서 역사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사건의 이름은 루이지애나 대 클레이 사건이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선거구 재조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워싱턴의 권력 구조를 한 세대 이상 뒤흔들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다. 판사들은 단 한 개 주의 선거구 지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다수 소수 구제도, 즉 인종적 분포를 기준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구가 현대 미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정당한지를 묻고 있다. 이 결정은 정치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의 정신이 개인의 평등을 지키는 수단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특정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남아야 하는가. 표면적으로는 법률 논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싸움이다. 이 재판이 끝나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활용해온 정치공학의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지난 50년간의 정치공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대법원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민주당이 의회에서 누려온 구조적 우위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 서서히가 아니라 즉시다. 이 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65년 봄,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셀마.
그곳은 한 세대 전체가 평등의 의미를 다시 쓰게 만든 도시였다. 거리에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많았고 침묵보다 외침이 많았다. 그날 다리 위에서 피를 흘린 사람들은 단지 투표를 원했을 뿐이다.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보다 신념이 더 무거웠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법정까지 이어지는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날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리 위의 광경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민들이 곤봉에 쓰러졌고 단순히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던 목소리가 폭력으로 짓밟렸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텔레비전 화면 속 장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의회가 움직였고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투표권법에 서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었다. 정의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그 법은 문맹 테스트를 금지했고 연방 감시단을 파견해 차별의 뿌리를 끊었다. 그 순간 미국은 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은 보호의 틀에서 전략의 도구로 변해갔다. 평등을 위한 장치가 정치적 무기로 바뀐 것이다. 오늘의 루이지애나 대 클레이 사건은 바로 그 뒤바뀐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응답이다. 모든 표는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야 한다. 1965년 투표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그 이상은 잠시나마 실현되는 듯 했다. 법은 세대를 거치며 흑인 미국인들이 투표소에 접근하는 데 존재하던 수많은 장벽을 허물었다. 문해력 시험은 폐지되었고 연방 감시관들이 차별이 반복되던 지역으로 파견되어 선거를 감시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덕적 용기를 법률로 구현한 상징이었다. 모두를 위한 투표권이라는 문장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제도의 명분이 실리로 대체되는 움직임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법은 언제나 목적과 수단의 충돌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선의는 구조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투표권법은 도덕적 승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평등한 접근이라는 본래의 이상은 점차 다른 형태로 변해갔다. 법이 지닌 보호의 역할은 그대로였지만 그 보호가 적용되는 방식은 점점 더 계산적으로 변했다. 의원들은 법을 단순히 불평등을 막는 장치로 보지 않았다. 원하는 선거 결과를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정의를 위한 제도가 정치의 계산 속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과의 공정성이 아닌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선의는 전략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질서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설계된 우위를 은폐하고 있었다. 명분은 같았지만 그 기저에는 완전히 다른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치인들은 특정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지역구 설계법을 익혔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다. 사회 정의라는 이상이 지도 위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호로 시작된 제도는 어느 순간 공학적 전략으로 진화했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이들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다. 1980년대 들어서 민주당은 시민권 단체들과 협력해 투표권법을 장기적인 정치 이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완전히 익혔다. 그들은 다수소수 지역구를 설계해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를 한데 묽고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사실상 보장받았다. 겉으로 보기엔 대표성이 확대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종 기반의 선거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연방법과 헌법의 틀 안에서 정당화되었고 그 결과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이상이 수학과 경계선 위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수인종 유권자들을 하나의 지역구에 집중시켜 그곳에서는 민주당이 자동으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구조였다. 이러한 지역구는 다수소수 지역구라 불렸고 외형상으로는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단지 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학을 이용해
결과를 조정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지도 위에서 특정 인종이 모여 사는 구역을 억지로 짜맞추는 방식으로 설계된 지역구는 미국 도시의 정치 지도를 왜곡시켰다. 인종은 정치 권력의 핵심 분모가 되었고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가치보다 구조적 확실성이 우선되었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지정된 승리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전략에 따라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흑인 정치인이 선출되었고 라틴계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라틴계 정치인이 의회에 입성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체성 기반 대표성이 확보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계산된 균형이 있었다. 특정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갖는 동시에 인접한 지역들은 백인 유권자의 비중이 높아지며 공화당 성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상호협조적 분리 전략이었다. 민주당은 자신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하고 나머지 구역은 포기한 채 공화당에게 넘겨주는 구조였다. 이상주의가 아닌 확률 계산이 중심이 된 정치 지도 위의 거래.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고의적인 구획화였다. 더 이상 공정한 대표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조작된 구조였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공학이었다.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며 뱀처럼 구불구불한 선거구 경계선. 겉으로 보기엔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패턴이었다. 서로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사회 구조도 다른 동네들을 억지로 이어붙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인종 분포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이 전략의 흔적이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해온 방식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제도의 이름은 평등이었지만 실행의 방식은 분리였고 결과는 고착이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통합보다 분리가 더 치밀하게 구현되던 시대의 결정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 정도의 추가 의석을 확보해 왔다고 평가받는다. 그 의석들은 경쟁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었다. 연방법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고정된 지역구에서 나온 결과였다. 선거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도 위에 고정된 패턴만 남았다.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과정은 뒤로 밀려났다. 법의 힘으로 구조화된 승리가 반복되었다. 만약 당신이 2025년의 공화당 전략가라면 이 지도들을 보며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이 지역구들은 진정한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투표권법 제2조에 따라 법원이 강제로 만들어낸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의회에서의 다수는 더 이상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 법적 설계의 부산물이 되었다. 이제 인구 통계가 달라졌다. 몇몇 지역은 더 이상 예전처럼 특정 인종이 집중된 구조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인종 기반 정책의 합헌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수 진영은 단순한 기회를 본 것이 아니었다. 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틈을 발견했다. 바로 루이지애나 데클레이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2년에 시작되었다. 루이지애나의 흑인 유권자 단체는 단 하나의 다수 흑인 지역구만 존재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지역구 불만이 아니었다. 대표성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제기였다. 대민주주의가 특정 인종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설정할 때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 함께 제기되었다. 그들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두 번째 다수 흑인 지역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내심 불만이 있었지만 법적 의무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다. 새로 그려진 지역구에 살고 있던 흑인이 아닌 유권자들이 즉시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 지역구 구성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자를 인종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정당 간 갈등을 넘어 헌법 해석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같은 법 아래에서 누구의 보호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보호라는 명분이 또 다른 배제를 만들고 있는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 상황은 미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대목부터 상황이 급격히 반전된다. 루이지애나주 정부는 처음에는 기존 선거구 지도를 방어하며 법정에 섰다. 그러나 곧 전략을 바꾸었다. 단순히 새로운 선거구를 둘러싼 분쟁을 넘어 투표권법 제2조 자체, 즉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설계하도록 강제하는 헌법적 근거 전체가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는 전통적인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헌법 질서의 근본을 겨냥하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였다. 그들은 더 이상 국지적인 판결에 머무르지 않았다. 미국 전체 선거 체계를 지탱해온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사유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공화당은 결국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까지 끌어올렸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술적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오히려 질문의 범위를 확장했다. 재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제2조가 헌법 수정 제14조와 제15조에 충돌하는지를 명확히 물었다. 이 질문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지역구 조정 문제가 아니다. 인종을 고려한 정치적 설계 전체에 대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헌법의 기본 가치, 특히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는 그 대원칙이 실제 정치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간을 끌며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제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정치적으로 절묘하다. 분석가들의 예상대로 판결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내려진다면 공화당주 정부들은 2016년 중간 선거 전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그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 한 번의 판결이 아니라 구조 전체를 다시 쓰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일이 처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 하나의 도미노가 아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균열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진동일 뿐이다. 이 모든 흐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의 긴 연쇄 반응의 일부였다. 그 시계는 이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연방 대법원은 셀비 카운티 대홀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그 소송은 투표권법의 또 다른 조항, 즉 남부의 특정주들이 새로운 선거법을 도입할 때 연방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폐기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규제의 철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방 정부가 특정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던 체계를 해체한 것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과거를 기준으로 한 통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헌법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 되었다. 당시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은 1965년 이후 충분히 변화했다. 그러므로 이제 특정주에만 특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선언이었다. 물론 반발은 거셌다. 비판자들은 이 결정이 유권자 탄압의 문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다수 대법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시대가 이미 바뀌었고 법 또한 그 변화에 따라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때부터 연방 대법원은 인종 기반 규제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도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그 논리가 제2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특정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을 만큼 인종 간의 진전을 이루었다면 왜 여전히 지역구를 그릴 때 유권자를 인종으로 나누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선 철학적인 딜레마를 담고 있다. 한쪽에서는 드디어 피부색과 무관한 평등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평등, 즉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본다. 단지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논리는 이제 단순한 예외적 조정이 아닌 헌법 질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보호장치를 철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두 입장은 모두 정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이 간극이 바로 오늘날 미국 정치가 지닌 가장 불안한 균열선이다. 투표권법 제2조는 오랜 시간 동안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기능해왔다. 이 조항은 명시적으로 차별을 유도하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을 발생시키는 모든 선거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정책이든 절차이든 혹은 선거구의 경계 설정이든 인종적 소수자가 정치적 대표를 가질 기회를 방해한다면 이는 법적 위반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이제 그 정의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당성의 논리가 공존하지만 그 지향점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법원은 제2조를 근거로 주 정부가 소수 유권자 집단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다. 실제로는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 아래 인종 기반의 선거구 지도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의 소수자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판례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미국 법체계에서 정책 간 일관성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즉, 하나의 분야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위헌이라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구 문제를 넘어 전체 법률 체계 안에서 평등성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신호였다. 어떤 영역에서든 인종 차별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위헌이어야 한다.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불법이면서 선거구 설정에서는 인종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이야말로 지금 연방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이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국 정치의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다. 단순히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방정식이 다시 설정되는 것이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를 넘어 국민이 누구로서 대표될 것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이 현실의 수치와 맞물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 판결은 헌법적 원칙과 수십 년의 관행 중 어느 쪽이 미래의 기준이 될지를 결정짓게 된다. 정치 분석가들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통계 모델을 통해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분석해왔다. 그리고 도달한 결론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만약 투표권법 제2조가 무효화된다면 민주당은 최소 15석에서 최대 35석까지 하원에서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숫자의 손실이 아니다. 선거 지형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된다는 뜻이다. 특히 의석들은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들은 인종 분포의 불균형이 정치적 대표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연방 법원에 의해 강제된 선거구 재조정이 민주당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이런 지리적 이점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선거 전략의 수정이 아니라 정당의 생존 전략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미시시피. 이들 주는 모두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2조를 근거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유지된 선거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에서도 새로운 선거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번 판결이 더해진다면 2026년 중간선거 이전에 실질적으로 40석 이상의 의석 이동이 가능해진다. 40석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경합지역의 변동이 아니다. 전체 정당 구도의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략적 공백을 넘어 정치의 기초 체계 자체가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다.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재정립되는 리얼라이먼트다. 민주당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거 주기의 실패가 아니라 정당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다. 수십 년 동안 하원에서 권력을 유지해온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이 선거구 지도들에 의존해왔다. 그 지도가 사라지는 순간 민주당은 광범위한 경합지역과 설득 가능한 유권자층을 상대로 직접 경쟁해야 하는 전혀 새로운 판 위에 서게 된다. 문제는 그들이 지난 수년간 이런 방식의 경쟁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해진 구도 안에서 익숙하게 해오던 게임을 떠나 이제는 민심과 설득, 지역, 맞춤 공약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현실은 매우 가혹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단순한 전략의 조정이 아니라 정체성과 작동 원리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다. 진보 진영에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선거구의 경계선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념과 역사, 그리고 통제권의 유지와 직결된 문제다.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정치적 토대와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다. 이들은 제2조가 폐지되면 소수 인종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한다.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다시 과거처럼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그 두려움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수많은 지역에서 정책 결정권과 자원 분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구조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다. 진보 세력에게 제2조는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온 마지막 방벽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지난 60년 동안 구축되어 온 미국의 시민권 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법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때 그것을 악용할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정치적 권력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일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인종 기반 선거구 조정의 반대자들은 오히려 이 제도가 차별을 영속화시키는 역설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설계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철폐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정치적 정체성과 투표 패턴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은 유권자들을 인종별로 나누고 그들에게 사고와 신념보다 피부색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메시지를 주입해왔다. 이것은 과거 시민권 운동이 필사적으로 부정했던 접근 방식이다. 인종을 정치 대표성의 중심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의 다양성과 자유를 축소시키게 된다. 문제는 소수 집단이 대표성을 가져야 하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정한 질문은 그 대표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이다. 사고와 같이 정책에 기반한 대표성인가? 아니면 출신과 피부색에 기반한 고정적 분할인가? 이 결정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가 정체성을 반영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의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진정한 대표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을 피부색으로 구분해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모든 유권자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 갈림길 위에 서 있으며 미국 전역은 숨을 죽이고 그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국가가 어떤 정의를 믿는가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결과를 이미 감지하고 있다. 그들의 발언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정치적 생존 구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악몽이라 부르고 법적 재앙이라 표현하며 최악의 위기라고 강조한다. 과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적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을 보수 성향으로 재편한 이후 민주당이 가장 우려해온 법적 지각 변동이 현실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번 패배는 한순간에 닥친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예견되었고 막을 수 없는 채로 천천히 다가온 구조적 붕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법원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십 년 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기반조차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로 그 시점이다. 현재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사안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유지되어 온 인종 중심 선거구 구조 전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16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예고된 판결은 정치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율된 시점이다. 이 타이밍은 공화당주 정부들이 중간선거 전에 선거구 지도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것은 단지 정당 간의 균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의 선거 전략, 권력 배분, 나아가 정체성 정치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 대법원은 마치 뿌리 깊은 산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미국 민주주의의 구조판 하나를 밀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해가 시작되자마자 내린다는 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이 아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정부에게 중간 선거 전에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골든타임을 제공하는 정확한 계산이 담겨 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법률 자문단은 서랍 속에 수정된 지도를 보관하고 있었고, 데이터 분석가들은 각 시나리오별 유권자 분포 변화를 수백 번 이상 시뮬레이션해 왔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권력 구조의 판을 다시 짜기 위한 정밀한 외과 수술과 같은 전략이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산 아래 이 판결은 기다려졌고 그 시작에 신호탄이 이제 막 울리려 하고 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들은 준비된 시나리오를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러나 이 조정의 효과는 단지 2026년 한 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파문처럼 정치권 전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다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28년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연방의회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판결은 단순한 정당의 승패를 넘어 입법이 작동하는 방식과 지역구의 책임성, 대표의 정당성까지 모두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도미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법원의 한 번의 판결이 몇 달짜리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정치 구조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다. 문제는 단지 지도의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이 선과 연결된 인구 이동, 조세 정책, 인연 변화, 주거 선택, 고용 시장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다. 지난 수년간 수백만 명의 시민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을 떠나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같은 공화당주로 이주했다.
어떤 이는 높은 세금을 피해, 어떤 이는 정치적 분열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단지 더 넓은 공간과 햇살을 찾아 이동했다. 그러나 이 인구 이동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선거구의 힘의 균형에 직접 반영되는 인구 정치학적 흐름이 되었다. 선거 지도 위에 그려진 선 하나하나에 담긴 수치는 이제 유권자의 감정, 경제, 신념,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현실로 바뀌고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결과는 분명하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즉 블루스테이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레드스테이트는 빠르게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다. 연방 하원의 의석수 재분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다. 인구가 줄면 의석도 줄고, 반대로 유입이 늘어난 지역은 정치적 발언권이 커진다. 이미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향후 몇 년 내에 그 변화는 정치 지형 위에 선명하게 새겨질 것이다. 만약 이 인구 이동 위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겹친다면 그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 지도 위에 경계선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중심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요소가 겹쳐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자진 출국과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는 약 100만에서 300만 명 사이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20년 인구조사에 포함되어 특정 지역, 특히 민주당이 우세한 도시 지역의 인구수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 인구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인구 총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정치적 대표권의 축소로 이어진다. 특히 연방 예산 배분, 교육 자원, 의료 인프라 같은 핵심 지표에도 영향을 미쳐 단순한 선거 결과를 넘어서는 현실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다음 인구조사가 시행되면 이러한 통계 왜곡은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그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해온 많은 도시 지역의 연방 하원 의석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제 상상해보자.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인구 이동, 그리고 인구조사 수치 변화.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한다면 1990년대 이후 보지 못했던 정치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단지 몇 석을 잃는 수준이 아니다. 민주당에게는 의석 상실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권력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전략 자체의 붕괴다. 기존의 선거 지도가 무력화되는 순간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전혀 다른 게임의 법칙을 마주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이다. 한번 인종할 땅 없이 새롭게 선거구가 재편되면 과거의 형태로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 지도는 지을 수 있지만 새롭게 그려진 현실은 되돌릴 수 없다. 민주당이 그 의석을 다시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유권자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이다. 법원의 강제 명령이나 제도적 보호가 아니다. 설득, 정책, 진정성 있는 공약, 그리고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 유권자와 호흡하는 정치만이 해답이다. 이는 정치의 본질로의 회귀이자 동시에 민주당에게는 혹독한 도전이다. 과거의 패턴과 구조가 제공해온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당에 익숙했던 정치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깊은 철학적 충돌을 마주한다. 이 사건은 단지 지도를 수정하는 기술적 논쟁이 아니다. 이것은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다. 수십 년간 진보 정치의 뿌리는 집단 정체성을 중심으로 뻗어왔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같은 범주는 단순한 특성이 아니었다. 정치 대표성의 기준이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누구를 위한 정치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가 모든 제도의 출발점이 되어 온 것이다. 이 철학은 교육에서의 소수자 우대 정책, 고용에서의 다양성 할당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설계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사회적 소수 집단은 오직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만이
제대로 대표할 수 있다는 신념은 오랫동안 미국 민주주의 모델을 이끌어온 핵심 서사였다. 흑인은 흑인 정치인에 의해, 여성은 여성 정치인에 의해, 성소수자는 성소수자 정치인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는 이념은 다양한 진보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동시에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우위의 상징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철학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제도적 다양성이 반드시 본질적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이제 법정 안팎에서 점점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제도는 원래 임시방편으로 설명되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된 차별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교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임시는 점점 영구로 바뀌었고 교정은 어느덧 시스템에 고착되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연방 대법원은 국가 전체에 다시 묻고 있다. 언제부터 보호가 특혜로 변했는가? 언제 교정이 새로운 차별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미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등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만든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인종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구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한다. 우리는 진보한 것은 맞지만 사회 곳곳에 여전히 불균형이 고착되어 있다. 지금 인종 중심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수용을 하다. 중간에 끌어올려 놓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건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시각에서 이번 대법원 사건은 단순한 헌법 해석이 아니다. 보수 진영이 생명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민권 보호 장치를 하나씩 해체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익힌다. 이들에게 생명주의, 즉 컬러블라인드니스는 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현실의 무시이며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수단에 가깝다. 반대로 또 다른 시선에서는 진정한 평등이란 피부색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권 운동의 본래 목표도 인종이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었고,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성품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아무리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사람들을 계속 인종별로 나누고 구분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가 극복하려던 차별을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또다시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불과하다. 진짜 질문은 단 하나다. 평등을 지키는 방식이 정말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중 일부는 이것이야말로 법 아래에서의 동등한 보호라는 약속을 처음으로 실현하는 순간이라고 본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양측 모두 자신이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각자의 진영에서 역사적 서사와 통계 자료, 도덕적 원칙까지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릴 때 사회는 가장 불안정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이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선다. 그 순간 법정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떤 철학과 원칙 위에서 다음 세대를 맞이할지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기술적인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미국이 미래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가 헌법에 새겨질 것인가 하는 거대한 선택이다. 어떤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미국인의 절반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했던 무언가가 빼앗긴 느낌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 판결은 해방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신이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국가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감을 가장 깊이 시험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다. 지금의 갈등은 단 한 번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련의 작은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대개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결정들을 하루가 지나면 잊곤 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단순한 행정 절차였던 인사가 시간이 흐른 뒤 정치 전반을 바꿔버리는 거대한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바로 연방 대법관 지명이다. 그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첫 임기 중 임명한 3명의 대법관,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럿의 존재는 단지 한 정권의 흔적을 넘어서 미국 정치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의 등장은 단지 법률 해석의 경계를 바꾼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정치 철학의 방향을 설정한 사건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판결과 논쟁은 사실 그 당시 내려졌던 인사결정에 지연된 반응일 뿐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연방 대법원은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을 중심으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가 은퇴하고 공석으로 남아있던 안토닌 스켈리아의 자리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가 지명되었다. 이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면서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4년 동안 연방 대법원에 무려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전례 없는 기회를 가졌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베럿이 그 자리에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사법부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헌법의 방향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장악이라고 규정했다. 법원 규모 확대, 즉 코트 패킹을 통해 이를 견제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미 그들의 관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된 뒤였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은 이 변화가 얼마나 장기적인 파장을 남길지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고서치는 50대 초반, 캐버너는 60대 초반, 베럿 역시 50대 중반에 불과하다. 이들이 향후 20년 이상 재임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단지 한 정권의 영향력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2세대에 걸쳐 미국의 헌법 해석 방향이 이 시기에 결정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이 자리를 지키는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헌법 판례는 이 구조 아래에서 결정될 것이다. 루이지애나 데클레이 사건은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정치에서 롱게임을 말할 때 바로 이런 순간을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는 미국의 정치 권력 지도를 근본부터 재설계했고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심어놓았다. 이것은 단기간의 승리가 아니라 세대를 넘는 전략의 구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략의 파급력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정치는 결국 시간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예술이다. 우리는 지금 그 설계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부의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 그는 헌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권위, 그 자체를 바꾸었다. 연방 대법원의 중심축을 명확히 오른쪽으로 이동시켰고 그 무게중심은 그의 임기와 정치적 존재, 그리고 현직 의원들의 생애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 변화는 제도적 수준의 전환이다. 법률 해석의 이 기본 틀이 교체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제서야 이 변화의 깊이와 범위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구조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민주주의 제도 내부의 가장 근본적인 축이 조용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역설적으로 민주당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2016년 메릭 갈란드의 대법관 지명이 저지당했을 때 공화당은 강경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2021년 민주당이 법원 규모 확대, 즉 코트 패킹을 암시하며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행력도 대안도 없었다. 그들은 과거의 전장을 붙잡고 싸웠다. 반면 공화당은 미래의 전장을 이미 설계하고 있었다. 정치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라는 진리를 민주당은 그 순간 간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미 수년 전 시작되었고 민주당이
쥔 무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의 전략이었다. 결국 우리는 이 시점에 도달했다. 연방 대법원은 곧 공화당에게 단 한 편의 선거 광고도 없이 하원에서 15석에서 40석 사이를 확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해석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정치적 우위를 지탱해온 제도적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릴 대법관들, 바로 이 지각 변동을 실행에 옮길 인물들은 트럼프 정권 당시 임명된 그 3명의 대법관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4년의 임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인사 결정들이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예고된 미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 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 헌법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단순히 다음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정도가 아니다. 이는 미국 정치의 권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재조정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의회의 선거구가 인종을 고려한 정치공학이 아닌 인구 분포와 지리적 현실을 기준으로 재설계되는 순간이 도래한다. 이 판결은 정치의 공정성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바꾸고 과거와 단절하는 상징적인 선언이 될 것이다. 이제 선거구는 더 이상 보장된 승리 구역이 아니라 실제 경쟁이 가능한 지형으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공화당은 구조적 우위를 기반으로 매 선거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지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반에 걸친 경쟁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이 변화가 정치 그 자체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있다. 경쟁이 있는 선거구는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든다. 특정 지역이 게리맨더링이나 인종 할당제에 의해 잠금 장치처럼 고정되면 정치인은 더 이상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당선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선거가 진짜 경쟁을 전제로 할 때 정치인은 유권자 앞에 직접 서야 한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비판을 견디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경쟁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생명력을 갖는 핵심 조건이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살아 숨쉬는 제도적 토양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정당 간의 승부가 아니다. 정치가 유권자에게 다시 귀를 기울이는 구조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시험받는 시대다. 정치란 결국 설득의 예술이다.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직접 설명하며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구 체계는 정치인에게 그 본질을 다시 상기시킨다. 누군가의 소속 정당이나 피부색이 아닌 성과와 책임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 의석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게 된 순간부터 정치인은 유권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협상을 중시하며 말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다. 민주당이 일정 수의 의석을 잃게 되더라도 미국 사회는 그보다 훨씬 귀중한 무언가를 얻게 된다. 바로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경쟁은 불편하지만 필수다. 정치가 예측 가능할수록 유권자의 선택권은 무뎌진다. 반면 어느 선거든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구도에서는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세금 개혁이든 교육 투자이든 진짜 변화를 이끌려면 진심이 담긴 행동이 따라야 한다. 특정 인종이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보장된 대표성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대신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평가받을 수 있는 정치 구조가 강화된다. 덜 정해진 미래는 불확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책임과 가능성이 숨어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인종차별이라 규탄하고 투표권 침해라고 외칠 것이다. 소수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목소리가 약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질 것이다. 그중 일부는 분명 타당한 우려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특정 유권자층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이 바로 경쟁이 보장된 시스템 속에서 더 잘 드러나고 더 철저히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고정시키는 시스템은 부패를 낳지만 예측 불가능한 정치 구조는 정의와 감시를 살아 숨쉬게 만든다. 이제 정치인은 정당이나 정체성으로 당선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신뢰로 평가받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진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평등을 믿느냐는 것이다. 모든 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특정 집단의 표는 따로 묶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거의 차별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차별을 법에 고정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더라도 결국 불공정한 기준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감시와 정의로운 절차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고정된 보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경쟁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결국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보조바퀴는 언젠가 떼야 한다. 언젠가는 그 누구도 출발선에서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도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법원은 바로 그 언젠가를 오늘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과연 충분히 성숙했는가? 유권자의 피부색을 기준으로 선거 결과를 설계하던 관행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법률 해석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집단적 자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단기간에 판가름 나지 않는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될 변화와 반응, 그리고 유권자의 목소리가 그 해답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그 해답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판결이 내려지면 공화당주 정부들은 즉시 새로운 선거구를 설계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수많은 법적 분쟁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방향을 제시한 이상 하급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의회의 권력 구조를 다시 쓰게 될 시스템의 리셋이다. 그리고 그 리셋은 특정 정당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유권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채워질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진짜 변화는 판결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있다. 이제 2016년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미국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재편된다. 새로운 선거구가 공식화되고 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된다. 그 순간부터 민주당은 예전에 익숙한 선거 구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중간 선거의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제도적 보호막 없이 싸워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한다. 그리고 11월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 남부 지역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공화당 후보가 의석을 차지한다. 게다가 그동안 철옹성이라 여겼던 일부 민주당 지역에서도 이변이 발생한다. 개표가 끝난 시점 공화당은 하원에서 20석에서 40석 가까운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의회 주도권을 확고히 다진다. 민주당은 핵심위원회에서 밀려나고 입법 차단력도 붕괴된다. 특히 진보 진영의 핵심 세력들은 권력 상실과 함께 깊은 분노에 휩싸인다. 이미 구조 자체가 바뀐 판세에서 더 이상 과거의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국면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목이 차기 대선으로 쏠리는 2028년이 다가온다. 그러나 2028년의 진짜 전장은 대선만이 아니다. 하위 선거구들의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굳어진 선거지도는 어떤 법적 경로로도 뒤집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은 단순하고 냉정하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 유능한 인물,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직접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지지층도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나 만약 그 시점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고 경제가 안정되고 이민 문제와 외교 긴장이 완화된다면 민주당의 반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 새로운 시대의 정치에서는 과거의 관성은 힘을 잃고 오직 성과와 신뢰만이 유일한 무기가 된다. 민주당이 마주한 미래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제도적 불리함이 본격화된 현실이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판결이 수년간의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진보 진영이 이 사안을 악몽이라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이미 수백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들여 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 흐름이 시작된 것은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심리를 결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경고가 너무 명확했음에도 이를 지지층에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공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면 공화당은 이 순간을 정의의 회복이라 여긴다. 오랜 시간 동안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명확한 법 철학을 지닌 판사들을 임명해온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것은 소란스러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다. 법정 안의 조용한 판결문을 통해 실현된 시간의 승리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정치가 결코 당장의 박수갈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미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들은 언제나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조용히 결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미래가 도래해 있다. 그렇기에 이 순간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시스템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대의 전환점이며 오직 긴 호흡으로 준비한 자만이 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내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오늘 대리석 법정 안에서 오가는 논쟁 속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단순한 대법원 판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미국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이며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 정치, 교육, 경제, 그리고 지역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파장을 미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리셋 버튼과도 같다. 이 판결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선거 구도와 입법 방향, 정책 기조에 깊이 반영될 것이다. 그 여운은 한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바꿀 것은 단순한 인사나 선거 지형이 아니다. 권력의 분포 방식, 자원 배분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대표성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환호할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실의 시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된다. 당신은 평등을 결과의 동일함으로 보는가? 아니면 기회의 공정함으로 보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결정이 어디로 향할지를 가르는 핵심 축이기도 하다. 지금의 재판이 수십 년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보호장치를 허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갈릴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미국이 충분히 성숙했기에 인종에 기반한 선거 구분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여전히 제도적 불균형과 문화적 배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근거로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의 끝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일단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선거구가 재설정되면 미국의 정치 지형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하나의 시대를 정의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역사적 전환점 한가운데에 서 있다. 단지 뉴스 속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 다시 쓰이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은 기록될 것이며 그 영향력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